이어서 이제 본인 소개를 좀 부탁을 드렸는데요. 영화 이야기를 좀 저한테 먼저 들려주셨습니다. 작년에 개봉했던 영화 1987에 주인공 아닌 주인공, 진짜 주인공이신데요. 그 설경구 씨가 연기했던 그 역할이었는데요. 어쩌면 민주화 운동의 모든 전 과정, 1964년부터 1987년까지 민주화 운동의 전 과정을 배후에서 모든 글을 쓰시고 모든 걸 기획하셨던 산 증인이 아니신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정남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요. 제가 오기 전에 잠깐 선생님의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표현하신 것을 읽었습니다. 해위 윤보선 그리고 공덕기 두 분을 민주화 운동의 큰 산으로 그렇게 붙여주셨는데 아마도 그것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직접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경험하셨던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하신 그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 김정남 선생님 나오셔서 회고담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좀 적어 가지고 왔습니다. 해이 선생님은 1970년대 그 반유신 투쟁을 할 때 우리 모두의 정신적 지주였고 구심이었고 지도자였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때 윤보선 선생이 민창현 사건에 걸려 들어간 것이 오히려 이 정권이 끌어들인 것이 진짜 우리 민주화 세력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고 보탬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이 정권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은 해이 선생을 압박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탄압하기 위해서 사건을 만들었는데 그 사건 자체가 거꾸로 민창현 사건을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갔을 뿐만 아니라 이 민주화 운동이 더욱 고무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예를 들면 민창현 사건을 박정희 정권은 인혁당이 배후에서 조종을 하고 그 뒤에서 북한의 공산주의 세력이 조종을 해서 일으킨 학생운동을 통해서 정부를 전복하려고 그러는 일련의 반국가 활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각본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재판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위 선생이 박형균 목사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돈이 줬다는 사실이 밝혀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었던 각본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형규 목사가 그 당시 어린이 대공원 그쪽에 사셨는데 자전거를 타고 여기까지 와서 해이 선생을 보려고 그러는데 자신이 없어요. 들어올 자신이 없어요. 문이 닫혀 있고 이 정복과 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무에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 보니까 신문이 문 앞에 떨어져 있어요. 거기에 돈이 급합니다. 큐 이래가지고 이제 신문지에 써서 넣었는데 그걸 이제 우리 해이 선생께서 보시고 그래서 돈을 만들어서 공여사를 통해서 기독교 회관의 이우정 여사를 통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전달이 됐던 건데 이게 나중에 밝혀져서 그 사람들의 음모가 저절로 이제 성공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 해이 선생이 대통령을 지내신 몸으로 법정에 서게 됩니다. 1974년 민창현 사건으로. 그래서 그때 갔을 때 심판관 중에 한 사람은 별이 셋이고 심판관 중에 한 사람은 별이 둘이에요. 그러니까 해이 선생이 이제 모두 진술에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가운데 심판관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내가 여러분의 어깨에 별을 달아준 사람도 있다. 내가 여러분의 어깨에 별을 달아줄 때는 이 나라를 수호해달라. 국방을 튼튼히 해달라고 어깨에 별을 달아준 것이지 그런데 그대들은 국방의 임무를 완수하지 않고 이 나라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국민의 정당한 의사를
발표하려는 애국 청년 학생들을 심판하려 하고 있다. 군은 국민의 군대야. 우리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국방을 맡아달라고 했는데 국민을 위한 군대가 되지 않고 1인 독재의 앞잡이 노릇을 해? 그대들이 무슨 자격으로 국민을 심판한단 말이냐라고 이제 일가를 하신 거죠. 노 대통령의 이런 추상 같은 호령에 법대에 앉은 별단 사람들이 끽소리를 못하고 쥐죽은 듯 방청석은 조용하고 아주 숙연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자편의 최후진술에서 우리 해희 선생은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이 77세 대통령까지 지낸 내가 일생에 처음 내란죄로 재판을 받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 나는 나이죄를 감해달라기보다는 애국 학생들에게 공산당이라는 사실이 아닌 잘못된 제목을 씌우지 말 것을 부탁하고 싶다. 또 이번 사건을 인혁당과 연결시키고 있는데 인혁당은 현재 존재하지도 않은 단체이다. 선의의 학생들을 공산당으로 몰아서야 되겠는가? 앞으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하지 않고는 국제적으로 설 자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나의 변함없는 생각이고 양심의 소리이다. 나를 사형장으로 끌고 가는 것은 당신들 마음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는 나의 소신은 결코 너희들이 빼앗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이때 해희 선생님 목소리는 추상 같았어요. 누가 재판을 하고 이제 그 분위기 안에서는 누가 재판을 받는지 모를 지금 확실히 저는 이때 해희 선생의 말로 우리 1970년대 반박정희, 반유신 민주회복 투쟁의 상징이셨고 또 그 구심이었습니다. 이 뒷날 박형규 목사한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해희 선생이 그 당시에는 돈이 아주 궁했어요. 궁해가지고 겨울이면 이 난방비가 없어서 사랑채에서 네 분이 생활하시고 그랬습니다. 저도 그 사랑채에서 여러 번 잡아서 아는데 그런데 이때 이건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이 박형기 목사하고 이한두라는 사람이 부산대학교 동기 동창들인데 가까워서 왕래가 잦았어요. 근데 이한두라는 사람이 그때 공화당 원내 총무를 하다가 떨어져 나온 대한체육회장을 하고 하던 김택수 씨한테 가서 돈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한두가 돈을 구해오면 그 돈을 박형기 목사한테 또는 통해서 박형기 목사를 통해서 또는 이한두가 직접 이 해희 선생한테 얼마큼 갖다 민주화 운동을 하는데 보태 쓰십시오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한두라는 사람이 쓴 유신공화국의 몰락이라는 책에는 일부 나오는데 제가 들은 거는 박형기 목사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사실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알기로는 사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그 무렵에 여기를 자주 드나들었는데 여기 오기가 이제 김한림 선생이나 김지혜 어머니를 통해서 해희 선생이 너를 좀 보자고 그런다. 그러면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해희 선생 보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저 종로경찰서에서 여기까지 들어올 일이 까마득한 바로 쳐다보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물론 약속을 하죠.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라. 이러면 제가 이제 종로경찰서 앞에서 그 길로 빠른 걸음으로 해서 오다가 이제 쭉 가면 화동으로 가고 그러다가 해희 선생 집 앞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꺾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정호 선생이 기다리고 있다가 문을 열어주니 그렇게 해서 이 집에 드나들고 그랬습니다. 또 어떤 때는 이제 밤에 보자고 그러시는데 보면 이 뒤에 이 길가에 이발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집. 그러면 이발소가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그게 안으로 또 될 수 있다는 걸 모르고 그냥 이발소로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해희 선생께서 밤 9시에 이발소 안에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쫙 오다가 소리가 멈추고 이렇게 들어오는 소리가 나면 왔어. 그리고 이 해희 선생이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와서 여기 사랑채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잠을 자는데
무서워서 나갈 수도 없고 또 내보내 주시지도 않고 그러면 그날 거기서 자는데 그럼 꼭 말씀을 하실 때 라디오를 켜놓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정권이 아주 무서운 정권이어서 전부 정보 정치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다 녹음된다. 그러니까 라디오를 틀어서 혼란시켜서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상당히 박해 소식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그래서 이제 밤새 얘기를 하고 또 그러고 이제 뭐 이것 좀 정리를 해라 이것 좀 써야 되겠다 뭐 이런 걸 하면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나갈 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회의 선생이나 이 네 분께서는 집에 온 손님을 밥을 못 해먹여 보내지 못하는 게 그렇게 안타까워서 그렇게 안타까워하신 새벽에 안국교회에 공여사가 예배하러 따라서 나가서 공여사는 안국교회로 가고 저는 왼쪽 안동교회로 가고 저는 빠져서 이쪽으로 나가서 사라지고 이렇게 그 무렵에 여기 장기표 그때는 도망다녔습니다만은 교도소 안에 대체적으로 한 100명 안팎의 정치범들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비롯해서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제 밖에서 해줄 수 있는 게 1년에 2번 추석 때와 설 때 내복을 넣어줬으면 하는 게 이제 저희들 밖에 있는 사람들의 소망이었고 간절한 바람이었는데 처음에는 지학선 주교가 감옥에 갔다 오더니 자기 감옥 맛을 아니까 감옥이 얼마나 애롭고 궁핍하고 그런 건 그러니까 그분이 돈을 대주셔서 그러면 100만 원이면 1년에 내복 한 벌씩을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추석 때. 그런데 한 해는 지학선 주교가 해에 나가서 그나마 10,000원씩 내복 넣는 게 못 넣게 됐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그 전에든가 장준하 선생 몇 주기 서도전을 했는데 회의 선생 글씨를 누가 50만 원 주고 사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의 선생한테 찾아가서 이러이러해서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번 추석에 내복을 넣어야 되겠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 전번에 보니까 이러이러하던데 각하께서 글씨를 써주시면 그걸 팔아서 좀 넣고 싶습니다. 그래? 그건 내가 팔이 부러져도 쓰지. 그래가지고 회의 선생이 그거를 회의 선생 글씨가 아시다시피 또박또박 글씨입니다. 이렇게 무슨 그 글씨의 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정직한 글씨고 또박또박 쓰시는 글씨인데 그걸로 쓰신 글씨가 견의 용진, 의를 보거든 용감하게 나아가라. 청천세심, 맑은 샘의 마음을 씻어라. 정의 필승, 이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 뭐 이런 그 내용의 글씨를 이제 써주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몇 사람한테 팔고 혹은 제가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 해를 넘긴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지금 우리 장기표 선생이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 공덕기 여사의 기도나 이런 걸 들으면 저렇게 간절하게 저렇게 있는 힘을 다해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제 생각으로도 하나님은 나쁜 분 같아요. 어떻게 저런 절실한 기도를 안 들어줄 수 있냐. 저는 그 공여사님 기도를 들을 때마다 저거는 안 들어주면 안 되는 기도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으로는 우리 혜희 선생과 공덕기 여사가 7, 80년대에 우리 교회에 있었다는 것은 큰 위안이었고 행복이었고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혜희 선생을 사실은 상당히 자주 뵀어요. 자주 뵙고 미국에 있는 상구 동구 얘기도 하고 여러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저는 그 혜희 선생만큼 자기 자신의 엄격하게 사신 분이 없잖아요. 대개의 경우가 남에게 엄격하고 자기 자신에게 관대한데 우리 혜희 선생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남한테는 관대하고 자신한테는 굉장히 엄격했던 분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기억할 수 있는 건 대충 여기서 그냥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